진리에 이르는 길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 수급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하는 과정에서 거래량이 감소하면 고점이라는 얘기가 많죠. 근데 상승하는 과정에서 거래량이 감소했다 증가했다 그러지 않을까요? 그렇겠죠. 거래량의 감소와 증가는 상승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이겠죠. 상승하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거래량이 증가하진 않겠죠. 그런 경우는 없겠죠.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그러하겠죠. 그런데 고점에서 거래량이 감소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감소하는 게 일반적이겠죠. 거래량이 감소한다 해서 고점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고점에서 하락 직전에는 거래량이 감소하겠죠. 왜 그래요? 수요자들이 구매력이 다 다르죠. 구매력이 5억 원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뭐 한 15억 원인 사람도 있고 14억 원인 사람도 있는 거죠. 주택 가격이 계속 올라가면 어떻게 되나요? 탈락하는 일이 생기죠. 구매력이 5억 원인 사람은 주택 가격이 한 7억까지 오르면 못 사죠. 마찬가지로 주택 가격이 10억까지 오르면 구매력이 7억 원인 사람은 사지는 못해요. 탈락하는 일들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요? 상승하면 상승할수록 수요자가 감소한다는 말이죠. 시장 참여자가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래요. 사는 이들이 주니까 어떨까요? 팔 수 있는 물량에 제한이 가해지는 거죠. 감소하게 되는 거죠. 상승할수록. 그럼 고점에서 어떻게 될까요? 주택 가격이 많이 올랐으니까 오르기 직전보다 수요자가 대폭 감소해 있겠죠. 그래요. 그러니까 거래량 역시 감소해 있는 상태겠죠. 팔 수 있는 기존 주택수는 어떤가요? 마찬가지죠. 팔 수 있는 기존 주택수가 무한한 게 아니죠. 1가구 1주택자들은 자기 집을 안 팔 거 아니에요. 팔 수 있는 물량에도 제한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올라갈수록 어떤가요? 파는 이들이 있겠죠. 상승할 때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팔 수 있는 주택수도 감소한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렇겠죠. 건설사는 어떤가요? 신규 아파트를 공급하죠. 신규 아파트 수는 그런 제한이 없죠. 그렇죠. 얼마든지 지을 수 있는 거죠. 수요자가 감소해 있는 상태에서 계속 올라가지고 수요자가 감소해 있는 상태에서 건설사가 수요량을 초과하는 신규 주택을 공급하면 어떻게 될까요? 고점이 나오겠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과잉 공급이 이루어지면 고점이 나오겠죠, 당연히. 건설사가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팔 수 있는 주택 수도 계속 감소하고 수요자도 계속 감소하겠죠. 현재 대한민국과 비슷한 상황이죠. 그러면 어디서 고점이 나오나요? 수요량과 공급량이 균형을 이루는 지점에서 우선 고점을 형성하겠죠. 그래요. 그래요. 지금은 건설사가 제공하는 아파트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요. 그러면 수요량과 공급량이 균형을 이루는 지점에서 일단 멈추겠죠. 그 뒤에 오르고 빠지고는 무엇에 의해 결정되나요? 부동산 균형 가격의 법칙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런 경우는 있겠죠.
건설사의 공급량이 없더라도 국가적으로 경제적 위기가 닥치면 금리가 튀면서 하락할 수 있겠죠. 그래요.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공급량과 수요량이 균형을 이루면서 멈추는 지점이 일단 고점을 형성하겠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번 시간에 아파트 가격이 안정이 돼 있을 때 미리 많이 공급을 해 놓으면 많이 오르지 못한다고 그랬죠. 왜 그래요? 수요자가 많이 줄어들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수요자가 20만 명이나 가정할게요. 그러면 5억 원에서 5억 원에서 6억 원 사이에 10만 채를 판매하게 하죠. 그래요. 저번 시간에 가정했던 것과 동일해요. 여기서 수요자 수만 줄여 놓은 거죠. 그럼 5억 원에서 6억 원 사이에서 10만 채를 판매하면 어떻게 되나요? 다 동등한 조건에서 거래한다 하면 각 구간별로 1만 명씩 구매하겠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주택 가격이 올라가겠죠. 주택 가격이 6억 원에서 7억 원 사이 형성이 돼요. 여기서도 10만 채를 판매하겠죠. 그런데 어때요? 구매력이 5억 원에서 6억 원 사이인 이들은 탈락하죠. 1만 명이 탈락하죠. 그래요. 그러면 6억 원에서 7억 원 사이는 누구한테 판매가 되나요? 구매력이 6억 원 이상인 이들에게만 팔리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9만 명이죠. 몇만 채가 거래되나요? 19만 채가 거래되죠. 그리고 5억 원에서 6억 원 사이 1만 명은 구매를 못하죠. 그런데 어떤가요? 시간이 지나면 구매력을 갖추게 되겠죠. 얼마 오르지 않았으니까 또 구매가 가능해지는 거죠. 시간이 흐르면 필요한 사람들은 다 구매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는 어떤가요? 수요량을 감소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예를 들어서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들이 주택을 구매하지 못하게 하죠. 다양한 규제와 세금을 통해서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구매하지 못하게 해요. 혹은 또 대출을 규제해서 주택을 구매하지 못하게 하죠. 대출 조건을 까다롭게 만들죠. 일일이 살펴볼 필요는 없고 그냥 수요자가 감소했다고 가정을 하면 돼요. 다 같은 경우니까. 그럼 다주택자로 하여금 못 사게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수요자가 많이 감소하겠죠. 따라서 수요량도 많이 감소하겠죠. 그래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아파트를 공급하면 공급량이 그대로라고 가정하면 어떻게 되나요? 올라가는데 한계가 있겠죠. 올라갈 때마다 또 수요자들 중에서 일본 탈락하게 되죠. 올라가는데 한계가 생기겠죠. 그래요. 그래요. 근데 그러면 이게 올바른 정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예를 들어서 다주택자를 감소시키면 어떻게 되나요? 다주택자로 하여금 못 사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수요자는 감소하지만 수요자가 감소하니까 수요량은 감소하지만 다주택자를 못 사게 하고 다주택자는
주택을 판매하게만 하면 임대주택 수가 감소를 하는 거죠. 부동산 투자 수익은 계속 증가하는 거죠.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주택 가격이 하락할 일은 없다는 거죠. 또 새로운 수요자가 나타날 때마다 주택 가격은 계속 올라가겠죠. 그런 일장일단이 있는 거죠. 계속 올라가는 정책이죠. 왜냐하면 다주택자로 하여금 못 사게 하고 팔게만 하면 부동산 투자 수익이 계속 증가하니까. 그렇다 해서 수요자가 제로인 경우는 없잖아요. 이론상으로는 가능해도 뭐 제로인 경우는 없죠. 그럼 거래량이 없이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거래량이 확 줄어든 채 올라가게 되겠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물론 이런 경우는 있겠죠. 수요가 확 줄어든 상태에서 건설사가 많이 공급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고점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요. 그런데 대한민국의 정부 정책은 수요량만 감소시키는 정책인가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공급량도 감소시켰죠. 그래요. 재건축이나 재개발에 제한을 많이 가하죠. 또 재개발을 해도 뭐 공공주택을 짓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저항을 받기도 하죠. 공급량도 줄이는 정책인 거예요. 건설사로 하여금 신규 아파트를 거의 못 짓게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지을 수 없는 조건을 만들었죠. 그럼 어떻게 되나요? 구매력 있는 무주택자와 다주택자나 뭐 임대사업자하고만 이렇게 거래를 하게 만들어 놓은 거죠.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냥 공급량은 원활하게 그래요.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했으면 상승의 제한을 받았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선에서 하락하진 않더라도 멈추었겠지만 공급량도 제한을 해버린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죠. 대한민국 부동산 정책을 한마디로 뭐라 하면 뭘까요? 거래량 감소 정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요. 상승할 때 거래량이 많이 없으면서 상승하는 게 좋을까요? 거래량이 많으면서 올라가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이 경우가 좋을까요? 수요자가 10만 명, 수요자가 100만 명인 상태에서 올라가는 게 좋을까요? 수요자가 예를 들어서 절반으로 줄어서 50만 명인 상태에서 올라가는 게 좋을까요? 100만 명인 상태에서 올라가는 게 좋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주택이 많이 보급되잖아요. 5억 원에서 10억 원까지 올랐다 해서 다 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거래량이 100만 채로 올라간 것과 거래량이 50만 채로 올라간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많이 공급이 되는 게 좋은 거죠. 주택이 절대적으로 부족할 때는. 그래요. 거래량 감소 정책이었어요. 몇 가지 예를 볼까요? 수요량 감소 정책 한번 볼게요. 이거는 이제 국토부에 나와 있는 정책인데, 첫째, 이번 대책으로 무주택 처분 조건부 1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축소되지 않으며 소급 적용도 아닙니다. 정부는 규제지역 지정 여부, 규제지역 유형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LTV 규제 비율을 차등화하여 적용해 오고 있습니다. LTV 규제 비율,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40%, 9억 원 이하, 9억 원 초과는
20% 이렇게 해놨죠. 무슨 말인가요? 보통 대한민국에서는 한 10억, 60% 정도 이렇게 대출해주죠. 예를 들어서 5억짜리 집을 구매를 하면 한 3억 대출해주는 거죠. 40%라는 건 뭔가요? 5억짜리 구매하면 20%만 대출하게 해주겠다는 거죠. 그래요. 근데 9억 원 이상은 뭔가요? 20%만 대출해주겠다는 거죠. 대출을 가지고 수요량을 줄이려고 하는 거죠. 대출이란 거는 그냥 적정하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요. 60% 정도면 해도 되겠죠. 좀 과하다 싶으면 55% 이렇게 해도 되고, 한 60% 정도면 그렇게 위험하진 않죠. 근데 고가인 아파트에서는 20%만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20%만 대출해 주겠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구매력을 감소시키겠죠. 그래요. 그 대출 정책을 어떤 위험 관리가 아니라 수요량을 감소시키기 위한 정책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래요. 구매력을 줄이려고 하는 거죠. 수요량 감소 정책이 되는 거죠. 서울은 어떤가요? 전 지역이 투기 과열지구죠. 한번 볼까요? 아시아경제 2017년 11월 달에 나온 말이죠. 그때 아파트 가격이 얼마 오르지 않은 상태였죠. 조금 올랐겠죠. 한 10% 올랐겠죠. 그 2017년도에. 서울 아파트에 대한 매수 심리는 파리 부동산 대책을 통해 서울 전 지역이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된 것에 영향을 받아 위축되었지만 실제 가격은 여전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요. 2017년도 8월 달에 서울 전 지역은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되어 버렸어요. 그때 한 얼마 안 올랐겠죠. 그 박근혜 대통령 때부터 한 2015년부터 14년부터 올랐다 가정하면 예를 들어서 2017년에 그 문재인 정부가 집권했으니까 2017년 8월 달까지 해봤자 한 40% 정도 올랐겠죠. 문재인 정부 때 한 10% 올랐겠죠. 근데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해버렸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요? 잘못된 거죠, 이게. 얼마 올라가지도 않았는데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한다고 소문내버린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일부 지역도 아니고 전 지역을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해버렸죠. 그래요. 이게 잘못된 정책인 거예요. 그냥 어떻게 했어야 되나요? 모른 척하고 열심히 공급했어야 되겠죠.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경험이 있는데 30-40% 올랐다 해서 많이 올랐다 생각 안 하죠. 좀 투자를 아는 이들은 그 소문을 내버린 거예요. 이렇게 서울 지역은 올라간다고. 그래요. 수요량 감소 정책에 또 뭐가 있나요? 다주택자들 주택 구매하지 못하게 한 것, 이런 것도 수요량 감소 정책인 거죠. 그래요. 세금을 부과하고 그러죠. 다양한 규제를 하죠. 그런 거 다 수요량 감소 정책이죠. 또한 또 어떤 게 있나요? 공급량 감소 정책도 있죠. 한번 볼까요? 9월 들어 둘째 주에 지난달 민간 택시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아파트 분양이 몰렸던 서울 지역에서 예정된 청약 접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에서는 분양가 상한제 시행이 우려했던 서울 지역의 공급 절벽이 시작되는 것이 하는 분석도 나온다. 분양가 상한제라는 어떤 정책을 집행했는데 9월 둘째 주에 분양을 안 한다고 하죠. 신규 아파트를 건설사들이
제공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리얼투데이 관계자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의 본격 시행되면서 서울의 재건축 재개발 정비사업장에서 속도 조절을 한 것으로 보인다. 며 전형적인 가을 성수기인 9월이지만 서울 분양단지는 보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입주자 모집 공고 신청한 이후 분양 일정이 명확하게 나오지 않은 단지가 남아있기 때문에 분양시장의 변수로 남아있다고 덧붙였다. 분양가 상한제라는 정책이 건설사로 하여금 아파트를 못 짓게 하고 있는 거죠. 공급량 감소 정책이 되는 거예요. 그래요. 이게 잘못된 거죠. 어떠한 생각을 읽을 수 있나요? 아파트를 공급하면, 즉 서울시를 개발하면 가격이 상승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요. 대한민국에서는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개발을 하고 아파트를 많이 보급을 하면 아파트 가격이 상승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들이 많아요. 사실일까요? 대한민국에서는 장기간 아파트가 오른 시기가 있었죠. 아파트 가격이 왜 오르나요? 그러면 우선 가격 상승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가격 상승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가격이 상승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가격이 왜 상승하나요? 결핍이 발생했을 때 상승을 하죠. 아파트만 그런 게 아니죠. 뭐 식품이든 뭐건 결핍이 생기면 가격이 상승해요. 가격이 계속 상승한다는 말은 어떠한 경우인가요? 결핍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시장에서는 이런 경우 어떻게 반응하나요? 가격이 상승하면 생산자의 이익이 증가하죠. 그럼 어떻게 되나요? 생산량이 증가하죠. 그럼 어떻게 되나요? 시장의 공급량이 증가되죠. 그러면서 결핍이 해결이 되죠. 그래요. 결핍에 대해서 알아보면 지금 주택가격이 계속 상승하죠. 아파트 가격이 계속 상승했죠. 그리고 임대료도 계속 상승하고 있죠. 이건 뭔가요? 주택에 결핍이 생기고 임대주택에 결핍이 생겼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요. 지금은 어떤가요? 주택도 많이 보급해야 되지만 임대주택도 많이 보급해야 된다는 말인 거죠. 그런 결론에 간단히 이르는 거죠. 그런데 그럼 어떤가요? 가격이 상승하는 과정에서는 생산자들이 이익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많은 양을 생산하려고 하겠죠. 그게 어떻게 나타나나요? 막 개발하는 것으로 보이는 거죠. 이익이 안 나면 어떻게 될까요? 생산 안 하려고 하겠죠. 예를 들어서 2008년부터 좀 안정이 됐을 때는 어떤가요? 미분양도 생기고 그렇게 개발 안 하려고 하죠. 개발을 많이 할 때 어떤가요? 이익이 계속 많이 난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혼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가격이 상승해서 생산자 이익이 많이 나기 때문에 개발을 많이 하는 건데, 약간 이치를 잘 모르는 이들은 개발을 하기 때문에 가격이 상승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요. 이익이 나지 않는데 개발할 이유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개발을 하니까 어때요? 가격이 상승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가격이 상승할 때 어떤 정책을 쓸까요? 공급량 감소 정책을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정책이 나왔나요?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하는 거예요. 공급량을 막아서 개발을 안 하면 가격이 상승 안 한다고 생각하고 나온 제도가 지금 분양가 상한제라는 거예요. 그래요. 정부는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지금은 다르게 하고 있을 것도 같지만, 문재인 정부는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이 상승하는 과정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한 거죠. 읽히는 거죠. 노무현 대통령 때도 사실 그랬어요.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6년 도입된 이 제도,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죠. 이 제도는 의원 입법으로 2012년에서 2017년 5년간 유예됐다가 2018년 1월 다시 시행됐다. 재개발하고 재건축할 때, 재개발 아니죠. 재건축할 때 생기는 이익을 어때요? 정부에서 뺏겠다는 거죠. 가져가겠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재건축이 잘 안 되겠죠. 그렇죠. 이익을 뺏겠다는데 누가 재건축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게 언제 시행됐나요? 2018년 1월에 시행됐다는 거예요. 공급량을 늘려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할까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실시 안 하겠죠. 오히려 더 많은 이익을 주려고 하겠죠. 그래야지 공급량이 늘어나니까. 근데 문재인 정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했다는 거예요. 2018년 1월 달이면 1월 달에는 왜 이런 제도를 실시했겠어요? 주택가격 상승하는 걸 막기 위해서 실시한 거죠. 그래요. 공급을 하면, 공급량을 늘리면, 또 개발을 하면 아파트 가격이 올라간다 생각하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유예기간이 끝난 후 관리처분 계획인가를 받은 재건축단지는 모두 부담금 부과 대상이 된다. 그래요. 그런 거예요. 재건축 재개발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공급량 감소 정책이에요. 바람직하지 않은 정책인 거죠. 그래요. 공급량 감소 정책이면서 수요량 감소 정책이면서 거래량 감소 정책인 거예요. 그래요. 좀 괴이한 정책인 거죠. 정상적인 정책은 뭘까요? 가격이 상승할 때 가격 상승은 결핍을 의미하니까 어차피 상승할 거 최대한 많이 거래되게 해야 되겠죠. 신규 주택을 많이 짓고 공급도 확 늘리고 그래요. 근데 그거과는 정반대의 정책을 쓰고 있다는 거죠.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